총선 이후 여권 잠룡들의 경쟁 구도가 요동치는 가운데 최근 가장 목소리를 높이는 인물이 있습니다.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. 연일 한동훈 책임론을 외치는 홍 시장의 행보, 강적들은 어떻게 보십니까? 좀 재밌기도 하고 조금 비겁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왜 그러냐면 한동훈 위원장 처음에 데려올 때는 뭐 칭찬했잖아요. 근데 한동훈 위원장 총선 끝나자마자 그냥 뭐 매일 연일 그냥 SNS에 써가지고 뭐 책임론 이야기하고 다시는 이쪽 뭐 얼씬도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온갖 그 풍상을 다 겪고 큰 정치인이 된 홍준표 전 대표께서 현재 아무리 시장으로 하방해 있지만 이렇게 자발스럽게 저 비판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. 점잖게 한마디 크게 하시는 건 좋지만 누가 봐도 이것은 잠재적인 당내 경쟁자를 일찍부터 싹을 자르기 위한 데 너무 부지런히 나서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오기 전과 끝난 후에 이 태도가 너무 명확하게 비교가 돼서 저는 좀 많이 비겁해지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홍 시장님 머릿속에는 두 사람이 떠오를 겁니다. 누구요? 하나는 이재명, 하나는 본인 스스로 홍준표. 왜 제가 이 두 분의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해 대선 때 이재명 대표는 대선 패배 가장 큰 책임자죠. 본인 스스로가 그 후보자니까.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정비를 통해서 재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되고 당대표가 되고 또다시 어떤 대권 주자로서의 자리매김을 완벽하게 해냈거든요. 패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. 홍 시장님 비슷하시죠.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괴멸적 패배를 당했지만 유력한 대선 주자로 다시 급부상하셨거든요. 그 윤석열 대통령이랑 아주 유력한 경쟁자로서 1위, 2위를 다퉜습니다. 그러니까 패배 하나가 곧 이 사람의 대선 가도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 가까이서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아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언제 다시 복귀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충분한 상처가 나야 나중에 있을 대권 후보로서의 경쟁자로서 조금 더 압박을 가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행보를 보이시는 것 같긴 한데 좀 너무 가혹하신 것 같긴 해요. 제가 봐도.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해서 이제 당 주변에 얼씬거리지도 말고 특검 준비나 잘해라. 이거는 좀 너무 심했어요, 그죠? 그 이제 보통 황교안 그 당시 그 대표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황교안 대표는 완전 폭망이라고 평가를 했잖아요. 근데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탄핵 저지선을 지키는 성과는 좀 있거든요. 그런 부분까지 무시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건 좀 너무하는 거죠. 홍준표 시장을 겨냥해서 보통 뭐 홍카콜라라고 하는데요. 아니 홍카 고춧가루 확 뿌리는 거거든요. 예. 이렇게 하시면 본인한테도 별로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탄핵당하고 당이 완전히 망해서 은행 대출도 안 나오는 선거 어렵게 치렀다. 내가 겨우겨우 살려놨더니 당심에서 밀렸지 않습니까? 지난 대선 경선 때. 그러니까 당심을 내가 못 잡아서 결국 선택을 못 받았다는 그 생각 때문에. 자기 서사죠. 예. 그때 뭐 본인 아니었으면 당이 뭐 없어졌겠어요. 있습니다. 누가 했어도 그 당은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. 민주당 보세요. 지금 공천 저렇게 해도 그냥 여전히 선거 이기고 그러는 문제거든요. 근데 이번에 딱 봤는데 진짜 좀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이렇게 좀스러운 분이었는가? 왜냐하면은 선거 패배 책임은 비대위원장이 지는 게 맞습니다. 하지만 원인은 또 따로 있는 거예요. 그 원인은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이 알고 있거든요.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
한대 윤이 1대 6, 1대 7, 1대 8로 나와요. 그다음에 그거는 국민의 지지층에서도 똑같습니다.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. 기본적으로 누가 여기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선거를 이끌어서도 이건 이길 수 없는 선거다. 대통령이 계속 초를 쳤거든요. 그걸 알고 있단 말이죠. 당이 앞으로 잘 되려면 그 진짜 원인을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. 그게 그래서 우리가 책임론을 제기하는 거지 누구 쫓아내려고 욕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. 그런데 잘못된 원인을 한의원테 집어넣고 너 나가라라고 얘기를 하고서 정작 대통령에서는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. 윤 대통령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김한길 총리와 장제원 비서실장 인선을 추천했습니다. 대통령 만나뵙고 누구 추천했다를 갖다 이렇게 비주얼 고주얼 얘기하는 거가 맞는지 싶네요. 그분 스타일이 또 솔직하게 또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셔서 그냥 또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? 필요할 때 솔직하지요. 홍 시장님이 요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계속 비판의 SNS를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? 그것도 본인 입장에서 필요한 모양이지요. 그래서 그분은 대구 일에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야, 정말 지금 당이 참패를 했거든요. 그럼 딴 거 생각하기 이전에 원인을 찾고 분석하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? 국힘에서. 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. 자기부터 반성하고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야 기회는 찬스다라고 해서 경쟁 제거할 기회만을 보는 거잖아요. 이거를 딱 보는 순간에 야 이분이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됐나 싶더라고요. 홍준표 시장님이 참 미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좀 사랑하는 분을 좀 자꾸 찾아야 되는데 좋아하는 분은 이준석 대표 정도? 거기도 그분도 아닌 것 싸웠다가 같고. 좋아했다가 예, 그렇게 티격태격 하는데 지금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음에 안 들어. 또 유승민 대표도 마음에 안 들어.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당대표 전당대회에 나경원 대표 나오면 또 나경원 대표 저격할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아요? 어때요? 그렇게 되면 안에서 또 그래요? 홍준표 시장님의 접근은 되게 편한 방식이에요. 누구 하나한테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저 사람이 원흉이다 하면 아주 편해지죠. 모든 사람이 마음이 다 편해져요. 사실 이번에도 그러다가 혐오의 정치하다가 망한 건데. 그러니까요. 근데 사실 문제는 한 사람에게 있지 않거든요. 뭐 대통령의 문제도 있고요. 정부와 여당의 캠페인을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미스들이 있었어요. 그동안 정책을 준비하는 것도 이런저런 우여곡절들이 있었고.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를 그냥 너 하나만 죽으면 다 끝나라고 하면 마음은 편해지겠지만 단 하나도 나아가는 게 없습니다. 홍준표 시장하고 이준석 대표가 요즘에 좀 브로맨스를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. 그 모습은 또 어떻게 보셨어요? 두 분의 브로맨스가 오래 갈까요? 네, 그게 좀 달라질 거예요. 이준석 대표가 지금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. 그 총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역시 나는 이제 보수를 해야겠다. 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결심하는 계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아마 보수 정통을 건드리는 그 갈등은 더 이상 일으키지 않을 거예요. 그런 의미에서 홍준표 시장이 계속 그 저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거리를 둘 거라고 봅니다. 그럼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좀 대권 주자로 더 발돋움을 하게 되면 홍준표 시장이 거기도 경계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? 물론 당은 지금 다르지만. 홍준표 시장은 이준석 대표는 아직 애송이라고 보겠죠. 아니, 얼마 전까지는 절대 당선 안 된다고 호언장담을 하셨지만 예, 지역구에서 딱 살아 돌아왔죠. 이준석 대표가. 그래서 그 두 분과의 관계는 뭐 정말 살얼음판처럼 언제는 붙었다가 언제는 떨어졌다 늘 그런 관계입니다. 현재의 브로맨스는 그냥 적의 적은 내 친구인 거죠. 뭐 그런 거에 불과한 거죠. 아니, 뭐 다시 볼 수 있죠. 저희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이준석 대표 당선될 거라고 생각 하나도 못 하셨거든요. 누가 생각했겠어요. 한 가지는 뭐냐면 그걸 택한 거잖아요. 동탄이라는 데를.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런 공학적인 마인드는 진짜 탁월한 것 같아요. 가능성으로 보면 김재섭 당선자가 도봉갑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더 희박했죠. 그러니까 저와 이준석 대표가 서로 응원을 했지만 서로가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서로 당선은 안 되겠지만 응원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. 둘 다 당선돼서 둘 다 놀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김당선이는 이준석 대표 당선되는 거 보고 뭐 기쁜 거 말고 어떤 걸 느끼셨어요? 진짜로 이제는 개혁 경쟁에 불가피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준석 대표는 스스로를 단 한 번도 중도, 뭐 진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. 늘 본인 스스로를 보수 정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개혁신당은 보수의 본령을 되찾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는 보수 정당이 두 개가 생긴 거예요. 거의 국민의힘도 이준석 대표에게 보수 어떤 정당으로서의
정체성을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개혁 경쟁을 해야 될 것이고요. 이준석 대표 역시도 개혁신당의 몸집을 키워놓고 다음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그다음 정당의 미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의 당선 개인적으로 축하를 하지만 결국에는 국민의힘과 개혁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저는 보수 정당 자체가 국민들께 신뢰를 받는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경쟁이 아니라 합당할 가능성은 아예 없을까요? 그건 양 지지층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둘 다 죽인 일이 될 것 같거든요. 예를 들면 그 이낙연 대표의 신당과 개혁신당이 합당하는 과정에서 1+1이 2가 됐나요? 1+1이 0이 돼버렸거든요. 이런 어떤 정치공학적 야합은 아마 양당 모두가 원하지 않을 거예요. 이제 선명한 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좀 본인 스스로가 내세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도 예전보다 더 예전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강성 메시지들이 나오는 이유는 이해가 갑니다. 왜냐하면 3석밖에 안 되는 상황 속에서 100석이 넘는 국민의힘을 상대해야 되다 보면 발언 자체가 거칠어야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오히려 그 말이 세지는 거는 보수 정치의 본령을 회복하는 데에는 장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요, 그 김종인 위원장이 2027년에 이준석 대표가 별의 순간을 잡을 거라고 예측을 하셨단 말이에요? 내가 보기엔 이준석 지금 이 당선인이 앞으로 정치적으로 아마 내가 언젠가 그 얘기를 했죠. 한국 정치의 변곡점을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. 2027년이 될 거면 대선이 있는데 그때 아마 대선 주자의 한 사람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난 봐요. 2027년 어떻게 너무 먼 미래인가요? 아니요, 지금 별의 순간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됐고 그 다음에 나중에 굉장히 저는 벌써 그런 거 나오거든요. 후보 단일화 이런 시나리오도 나오고 그 정도로 컸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선거에서 자기 개인 능력을 보여준 거거든요. 사실 누구도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데서 개인기만으로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뭘 했냐면 그 편지 쓴 거 있잖아요. 손편지라든지 그 다음에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고라든지 기본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알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국힘에서도 막강한 그 경쟁자일 겁니다. 아마. 그럼요. 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이준석 대항마로 김재섭 당선인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이 강적들은 냉정하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개혁신당이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다음 총선에서 이번 총선에서 조국 혁신당이 했던 것과 같은 바람도 일으킬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 두 당 사이 시너지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두 분이서 이제 서로 선의 경쟁을 하게 된 거잖아요. 그다음 몸집도 서로 커졌고. 네. 그래서 재밌어요. 하나 김재석 당선자님께 제가 궁금한 게 국힘 내부에서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 김재섭이 이준석의 역할을 대체하는 거 아니냐, 제2의 이준석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부 언론에서 벌써부터 그 김재섭 당선자를 그 비주류 이렇게 프레임에 좀 이렇게 가두는 그런 모양새가 좀 진행되고 있거든요. 맞아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. 저도 좀 우려스럽습니다. 우리 당의 비주류가 탄압받았던 역사를 좀 보기 때문에. 근데 큰 정치인들 가운데서 비주류 아니었던 분들이 있나요? 문재인 대통령도 한때는 비주류였고 윤석열 대통령도 비주류였고 비주류가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은 없지만 오히려 저희가 더 100석이 넘는 의석수를 가지고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의석수 3명짜리의 신당에 대해서 보수의 선명성에서 밀리는 게 저는 훨씬 더 두려운 오히려? 일이고요. 예. 이준석 대표가 경쟁을 같이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. 비판할 건 서로 비판하고 배울 건 또 배워가면서 그렇게 파이를 좀 키워나가는 역할들을 좀 앞으로 해놓고 싶지 제가 제2의 이준석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제1의 김재섭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지금 막 나오는 김재섭 당대표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좀 우려가 되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. 네, 이거 하도 요새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서 제가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보수 지지층들의 그 변화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크다는 셈이거든요. 근데 지금은 사실 당이 허허벌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쇄신의 이미지만 가지고 혁신의 의지만 가지고 당을 바꾸기에는 훨씬 더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. 보수 지지층들의 열망은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정말로 이제는 정치 구단에 누군가가 와서 당을 좀 수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. 그래도 이번 총선이 국힘에 남긴 희망이 있다면은 김용태, 김재섭. 왜냐하면
근데 현재하고 미래형을 쓸 수 있는 감각을 가진 건 역시 젊은 세대들이라고 보거든요. 그런 관점에서 단지 하나의 의원이 아니라 당에다가 그런 세대 교체, 쉽게 말하면 새로운 소통 방식과 새로운 비전과 뭐 이것을 할 수 있는 뭔가 역할이 본인한테 주어졌다고 또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. 어떤 정치적 소임을 다할 것이지만은 그것이 당대표란 역할이라고 하느냐. 당연히 그 책임을 다하는 것과 그 지위를 얻는 것은 다른 문제인데 당연히 뭐 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수 정당의 세대 교체의 신호탄을 쏴야 되는 역할은 당연히 제가 감내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. 저기 그 김재석 당선자님이 강적들 방송하러 나온다고 하니까 김종인 위원장 잠깐 뵀는데 이 얘기 전해달라고 하시던데. 그 이번 전당대회에 나서지 말라고. 미래를 위해서 나서면 안 된다고. 그래요? 김재석 당선자가 그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당내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전당대회를 치러야 될 그 비대위 원포인트 비대위원장이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김재석 당선자가 원포인트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고민해보겠습니다만은 저는 아직 좀 배울 게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아, 저는 근데 이렇게 겸손한 그 어투를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, 정치인들은. 근데 겸손한 어투도 네. 그 진짜 겸손하지 않은 어투가 있는데 진짜 아니 겸손한 원래 그런 사람이 하면 겸손은 없고 안 하던 사람이 하면 이건 뭔가 있는 거고.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지금 이제 당권에 도전하겠다고 하는 주자들의 이름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이게 되게 우려스러워요. 왜냐하면 제가 뭐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만은 쓰레기가 막 어질러져 있는데 이걸 치우지 않고 입으로 그냥 덮어버리는 느낌이에요. 아직까지 우리가 왜 총선에서 참패했는지에 대한 처절한 복귀가 없는 상황이에요. 그 상태에서 당권 도전 얘기 나온다? 한가하다는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. 냉정하게 김재석 당선인이 2027년에는 대항마가 될 수 있을까요? 제가 그 나이가 안 돼서 대통령 출마할 수가 없어요. 저 김재석 당선인이 그 이준석 대표보다 2살 적어요. 안 그래 보이지만 제가 2살 어리고 27년에 제가 피선거권이 없어서 대항마가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그럼 그 법을 좀 고치죠. 여러분,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.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.